모신 분은 이번 서울시 교육감 예비 후보로 출마하게 되신 이성대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소개 한번 해주시죠. 예, 저는 젊어서부터 계속 교사로 이렇게 생활해 왔었고, 2012년에서 영등포고등학교에서 이제 교직 생활을 본의 아니게 마치게 되고, 그 이후로는 교육단체에서 교원노조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성대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근데 좀 긴장하신 것 같아요. 네. 처음에 안 보이시겠지만 얼굴이 아주 굳었네요, 굳었어. 처음 해보는 이런 녹음이라 익숙하지가 않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성대 교육감님, 예. 서울시 교육감 예비 후보님이랑 또 한 분의 특별한 손님이 있습니다. 참 이게 일이 참 일어나기 어려울 텐데, 이성대 교육감 후보님 아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이성대 교육감 예비 후보님 아들이자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에 제가 한두 달 전에 이제 네. 인턴으로 하던 회사를 이제 그만두고 나오게 돼서 네네. 그다음부터 이제 쭉 이제 취업 준비하는 지금 이제 현재 무직입니다. 좀 어려운 시간에 같이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식은 어떻게 될 거냐면은 이제 중요한 이제 제 마음대로 제가 궁금했던 질문들을 아주 마음대로 던지면서 이제 교육감님의 말이 항상 다 진실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쵸? 그렇습니다. 좀 뭐 포장을 하실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팩트 체크를 우리 이제 아드님이신 수담 씨가 이제 해 주시면서 진행을 하는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동의하시죠? 교육감님. 네. 네. 동의 안 하셔도 할 수 없습니다. 제 맘대로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수담 선생님께서는 뭐 끼어 드시고 싶으실 때 마음대로 끼어 드시면 됩니다. 네, 알겠죠? 알겠습니다. 네. 뭐 아버님 앞에 계시다고 위축되지 마시고 네네.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첫 질문부터 시작을 할게요. 아주 개인적인 질문이에요. 아버님, 후보님, 저 같은 경우에는 교육감이 높은 자리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쵸? 이수담 씨 높은 자리죠? 교육감이면? 상당히 상당한 자리죠. 네, 그죠. 근데 어렴풋이 생각해 보면 당연히 교육부 총림리보단 낮을 테고, 그죠? 제가 또 아는 높으신 분의 한 분이 뭐 교장 선생님이라든지 장학사 선생님, 이게 제가 아는 높으신 분들 중에 하는데 교육계에서 정확히 교육감의 위치라는 게 어느 정도 되는 거고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서울에 초등학교가 한 600여 개 학교 되고 이제 중고등학교 합쳐서 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약 1200개 정도 학교가 있고 네. 학생들이 120만 명 정도 네. 되는데요. 네. 그러한 또 선생님들이 한 7만 명 정도. 네. 그다음에 이제 교직원이라고 하죠. 공무원님들 그다음에 이제 학교 비정규직분들 이렇게 해서 또 한 7, 8만 정도 네. 되시는 분들이 계시는 네. 이런 교육가족 전체를 뒷받침하는 뭐 이렇게 행정을 뒷받침하고 또 그분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돌봐드리는 네. 그런 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평소에도 이렇게 평등주의자 혹은 좀 이렇게 인자하신 분이신가요, 아버님이? 수담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신 분인가요? 그게 밖에서는 굉장히 그러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또 많은 아버지들이 그러시듯이 네. 저희 사회의 많은 아버지들이 그러시듯이 네, 네. 집에서는 또 상당히 또 엄격하신 좀 엄하신 편이시고. 네, 이거 아주 재밌는 얘기인데요. 그래요. 집에서는 되게 엄격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교육감 후보님께서는 선생님 오래 하셨잖아요. 그쵸? 그 기간이 되게 길었는데 그때는 어떻게 학생들한테 좀 인기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방송을 혹시 이제 저하고 같이 학교 생활했던 그런 이제 저의 이제 젊은 시절의 친구들, 저는 뭐 학생들을 이제 인생을 같이 했던 친구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친구들이 듣는다면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좀 허물없이 대한다고 이렇게 친구처럼 대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아까 이제 우리 수담이가 말한 것처럼 또 다르게 느꼈을 수도 있겠네요. 뭐 아주 뭐라 그래야 되지? 나중에 후폭풍을 잘 피해갈 만한 답변이었는데 그럼 뭐 어떻게 잘해 주신 게 뭐가 있으세요? 애들한테 혹시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우선 뭐 조퇴해달라 그러면 바로바로 해주고 그리고 뭐 아프다고 하면 네. 두말 없이 인정해주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네, 아드님한테도 혹시 아드님한테 어떠셨어요? 아, 그 학생한테는 그랬다고 치고 아드님이 아프다 그러고 아빠 오늘 나 조퇴하려고 그러면 뭐 어떻게 하셨어요? 글쎄요, 좀 물어본 것 같았네요. 그러니까 어떠셨나요, 아버님이 뭐 이렇게 아프다, 그 수담 씨가 아팠을 때 나 조퇴하고 싶다, 예. 뭐 공부 안 하고 싶다 오늘은 그러면 아버님 반응이 어떠셨나요? 글쎄요, 제가 학원을 초등학교 때 이렇게 빠졌다가 네. 그거를 아버지한테 걸려서 이렇게 막 회초리로 또 맞았던 기억도 있고. 또 많이 예. 때리시기도 하고 뭐 어릴 때 안 맞은 사람 없으니까. 그렇죠. 뭐 물론 이렇게 뭐 네. 주먹으로 맞은 게 아니고. 네네네, 회초리로. 예, 몇 대 맞으셨어요? 그거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예. 네, 그렇구나. 외아들이죠, 수담 씨가, 우리 수담 씨가. 그렇죠. 네, 네. 아마 이렇게 애정이 아주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들어보면 뭐 학생들한테 되게 잘해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생각해 보면 조퇴 한번 한다 그러면 엄마한테 전화해라, 어머니한테 전화하고 아버님한테 전화하고 막 되게 복잡했는데 저희 선생님이셨으면 제가 엄청 사랑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후보님을. 네, 그래서 이제 인기가 있었다, 이 정도로 결론을 내면 될 것 같고요. 또 궁금한 게 또 자연스럽게 여기서 이렇게 경력을 보니까 생겨나는데 학생부 선생님을 하셨어요? 네. 학생부 선생님이면 애들을 많이 때리는 자리 아닌가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제 고백을 하자면 네. 젊은 시절에 네. 이제 학생들한테 네. 이렇게 뭐라나요? 그냥 뭐 사랑의 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는 했지만은 네네. 체벌 금지가 되기 전까지 저도 네. 학생들을 많이 이렇게 때리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래요. 그 체벌이 금지되기 전에 뭐 선생님이 학생을 때리는 건 위법은 아니니까 뭐 전혀 상관없는 일인데, 또 이게 보니까 이력을 보니까 학생부 선생님도 선생님인데 또 전교조 활동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네. 생활지도부 선생님들을 네. 이제 다들 안 하려고 말을 하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뭐라나 내가 그나마 학생들을 만나는 생활지도부에서 만나는 역할을 하면 그나마 학생들의 말을 좀 들어주고 억울한 일이 좀 적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매번 이렇게 생활지도부 선생님들이 이제 생활지도부가 잘 구성이 안 되면 내가 자원해서 생활지도부를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요? 그럼 학생부 선생님이면서 동시에 전교조 활동을 하셨다. 그럼 이게 애들이 좀 싫어하지 않나요? 이게 전교조 좀 이렇게 인식이나 그런 게 지금은 많이 나아졌고 아주 좋은 뭐 단체인 거 아는데, 또 이렇게 좀 안 좋게 보는 사람들도, 학생들이 좀 이렇게 색안경을 쓰고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적어도 이제 생활지도부 선생님을 전교조 교사가 맡는 경우에는 학생들한테는 조금 좀 뭐랄까 좀 관용의 폭이 좀 더 있어서 네. 학생들로서는 좀 좋아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그렇죠. 네. 그럼 이제 교육감 후보님 생각이신 거죠? 그렇죠. 어떻게 뭐 이렇게 아들 입장에서 봤을 때 수담 씨는 어떠셨어요? 아버님 학생부 선생님도 하시면서 동시에 전교조 활동까지 하셨다고 하는데, 좀 이렇게 자식 혹은 학생 입장에서는 어떻게 바라보셨나요? 그 모습을. 저도 이제 그냥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를 네. 이제 동네에서 다녔고, 네네. 또 그래서 저도 선생님들한테 이제 학교 다니면서 많이 맞기도 했어요. 네. 뭐 머리카락이 길거나 네네네. 여러 가지 이유로 좀 네. 맞은 적도 있고 그렇지만 네네. 이게 또 저는 아버지가 또 그렇게 학생들을 많이 때리셨는지 잘 몰랐는데 그러셨구나. 근데 저는 오히려 좀 그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네. 그 아버지의 이제 좀 자식된 입장에서는 네네. 오히려 그 학교에서 좀 그 소위 좀 막 나가는 친구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친구들이 이제 아버지한테 너무 좀 이렇게 함부로 하고 어떨 때는 뭐 이렇게 욕하는 친구도 있고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또 그렇게 별로 이렇게 강하게 대처를 안 하시고 또 이렇게 많이 감싸주시려고 하셔서 제 입장에서 오히려 그게 좀 더 안타깝고 약간 그
저보다 어린 친구들이 아버지 그 직장에서 아버지한테 이제 욕을 한다 그러면은 제 입장에서는 되게 기분이 나쁜데 그런 게 저도 좀 안타까웠던 적도 좀 있죠. 그 아버님이 이렇게 뭐 때리고 세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또 그러진 않았나 봐요. 그런 거 보면은 그 또 그죠? 그러니까 교사들은 뭐라나 나이 들다 보면 점점 더 학생들이 이제 뭐랄까 학생들이 특별하게 남을 괴롭히지 않는 한 어지간한 일들에 대해서는 좀 더 이렇게 좀 더 이렇게 관용적이 되고 포용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된다. 말하자면 학생들이 훨씬 더 이제 뭐라나 그 아들 같고 딸 같고 이렇게 그래서 더 훨씬 더 사랑스러워진다 할까 그런 마음이 더 많이 들어가게 돼서 뭐 젊었을 때 의욕을 가지고 이제 나 이렇게 학생들이 이렇게 하는 거를 내버려 두면 안 될 것 같아. 이래서 이제 매를 많이 들게 되고 그랬는데 나이 들면서는 점점 줄어들었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약해지신 건 아니고요. 약간 미화시키시는 것 같은데. 네. 약해지신 건 아니고요. 답변해 주세요. 네. 약해진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약해지신 건 아니고.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강하셔야지. 그래도 이렇게 강단이 있으시고 계속 강하셔야지. 그러니까 나중에 교육감님도 하시겠죠. 뭐 저기 2012년까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영등포고등학교 있었는데. 그때 뭐 이렇게 학생들이 이렇게 좀 친구들한테 심하게 한다거나 교사들한테 뭐 막무가내로 이렇게 대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저는 뭐 그 학생들은 뭐 피하거나 회피하거나 그러지는 않았고요. 어떻게든지 그 학생들을 붙잡고 씨름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교육적인 어떤 그런 뭐 이렇게 정열이 식었다 할까?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되게 강단 있으신 분이에요. 네, 강단 이렇게 저도 나이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이게 점점 피하게 되잖아요. 뭐 똥이 들어서 뭐 이렇게 무서워서 피하냐, 들어서 피하지 이렇게 조금씩 살게 되는데 우리 교감 후보님께서는 안 그런 것 같아서 되게 개인적으로 좀 너무 멋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고래에서 계속 전교조 활동도 하셨던 것 같은데 경력 보니까 전교조에서 서울 지부장을 하셨어요. 네. 서울 지부장을 하셨고 그것도 궁금한 점이 뭐 전교조를 안 해도 사실 선생님으로서 애들을 계도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전교조 활동을 오래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질문이 전교조가 도대체 우리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치길래 그렇게 활동을 계속 하신 건가요? 전교조라고 약자를 말하지만 이제 정확하게 풀네임은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사들이 교사만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거기? 실제로는 이제 교사가 아닌 이제 공무원분들도 학교 직원분들도 다 가입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교원노조법이 이제 99년에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그 가입 자격이 교사로 한정 되도록 그렇게 그러니까 교사의 노동조합 활동에 관한 법률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교사들만 가입하는 그런 노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 교육에는 어떤 영향을 주셨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사 단체가 두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노동조합 형태가 있을 수 있고 하나는 법인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 근데 법인 형태로 할 경우에는 어떤 그 회계라든지 그 활동에 있어서 정부 기관에 감독을 받게 돼 있어요. 감독. 그러나 이제 노동조합 같은 경우는 그 회계라든지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냥 자율적이거든요. 정부로부터 자유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사들이 특히 이제 그 군사정부 시절에 교사들의 어떤 교육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부에 의해서 많이 간섭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로 더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교원 노조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전교조는 노동조합의 형태고 법인의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군사 정권이나 그 이후 시절 그 정부에게 교육을 간섭받던 그거에서 회피할 수 있는 자유로울 수 있는 자유로울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교육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줄 거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전교조 활동을 하시게 되었다.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될까요? 제가 그건
그것도 몰랐네요. 저는 사실 이게 전교조가 옛날에 기억해보면 되게 안 좋게 좀 이렇게 보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옛날에 제가 막 어린 시절 생각해 보면은 막 이렇게 농성하는 모습만 나오고 막 그러다 보니까 좀 저는 안 좋게도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수삼 씨는 어떻게 보셨어요? 전교조라는 그 조직 자체를? 그러니까 아버님이 뭐 활동하시는 것도 봤겠지만 본인이 생각하는 그 이미지는 어떤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일단 공무원이잖아요, 교사들이. 네네네. 그래서 그 교사분들도 이제 그 노동조합이 필요하다는 네.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네네. 저도 이제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네네. 일단 그 노동조합이 있어야 된다는 거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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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되게 좋은 인사이트네요. 참 맞는 네. 말인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좀 더 약간 어떤 아무래도 선생님들이 되게 이 조합원들의 그 수도 되게 많고 이 조직이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제 좀 여러 가지 여러 부류의 이제 선생님들이 계시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약간 좀 약간 이렇게 사람들한테 좀 안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분들도 계시고 약간 그런 측면들이 좀 부각돼서 약간 그런 데선 조금 더 약간 굳이 이렇게 좀 안 들을 수도 있는 그런 비난 같은 거를 좀 더 들은 게 아닌가? 들은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좀 가지고 있어요. 네. 이렇게 얘기 듣고 나서 보니까 참 노동조합이라고 생각하니까 노조라고 생각하니까 되게 이건 되게 당연히 있어야 되는 집단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전교조라는 그 어휘를 좀 프레이밍을 많이 시킨 것 같아요. 국가든 어디든 뭐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약간 프레이밍 된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뭐 요 지점은 저도 약간 반성할 점이 있는 것 같고요. 뭐 되게 이제 두 분에서 잘 설명해줘서 너무 좋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 후보님께서 평생 전교조 활동을 하셨단 말씀이시죠, 결국요? 그 대충 몇 년 정도 일단 하셨나요?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시면. 그러니까 87년에 교단에 처음 이제 발을 디뎠는데 30년 전이네요. 네. 교단에 발을 들여놓기 시작한 순간부터 교사단체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그 만들어진 교사단체들이 바로 이제 교원노조를 만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89년에 교원노조가 창립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89년에 이제 창립된 교원노조의 이제 창립 멤버로 창립 조합원으로 이게 시작을 했지만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저의 어떤 교직 생활은 교원노조와 함께한 전 기간이 교원노조와 함께한 그런 시간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피셜하게는 28년인데 그 전에 이제 설립 과정에서부터 다 관여를 하셨다. 네. 정말 참여했다는 거죠. 네, 참여를 하셨다. 이거 대단하신 분이에요. 뭐 항상 처음에 시작할 때가 힘든데 그 과정을 다 겪으신 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 힘들잖아요. 항상 뭔가 시작할 때, 네, 그죠? 뭔가 처음에 그러니까 수담 씨?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힘들다는 게 네. 어떤 거냐면은 당시 이제 공무원들은 네. 노조를 만들지 못하게 돼 있었어요. 법률을 금지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법률을 어기고 이제 노동조합을 만든 거예요. 그 당시엔 또 그렇게 됐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은 법률을 어긴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그 뭐 교직이 있을 수가 없죠. 파면이나 해임된단 말이에요. 네. 오케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오케이, 평생 정교조 활동 이렇게 창립부터 하셨는데 제가 좀 이렇게 일반화를 시켜서 질문을 드릴게요. 가장 손해 본 게 뭐예요, 일단? 우선 저기 네. 연금을 좀 많이 손해 본 것 같아요. 왜 연금을 손해를 보게 됐죠? 제가 네. 2012년 11월 달에 제가 말하자면은 이제 당연퇴직, 그러니까 당연퇴직이라고 당연퇴직. 네. 말하자면 해임당한 거죠. 그러니까 재판 대법원 판결까지 받고 제가 해임을 당했어요. 정교조 활동을 해가지고. 그렇죠. 재판. 정확하게 말하면 2008년에 이제 교육감 선거가 있었는데 네. 그 교육감 선거 당시에 이제 전교조에서 제가 직책을 맡고 있었는데 서울지부 부지부장을 맡고 있었는데. 전교조가 교육감 선거에 관여를 했다. 그러니까 교사 공무원들은 정치 활동이 금지되어 있는데 그 선거에 관여를 했다. 전교조 서울지부가. 네. 그래서 이제 3년여 재판 끝에 집행부가 그 책임을 진 거죠. 말하자면 제 개인이 어떤 선거법을 위반했다가 아니라 전교조 서울지부가 법률을 위반했다. 그렇게 해서 해직이 된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퇴직 상태니까 지금 연금을 받고 있어요. 지금 받고 계시다고요? 네네. 네, 연금을 받고 있는데 제 연금 수령액이
한 달에 186만 원씩이에요. 적은 돈은 아닌 것 같은데. 아, 네네네. 그런데요. 네, 네, 네. 공무원이 아닌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적지 않은 돈인데 저희들은 뭐 퇴직금 없이 연금을 받잖아요. 그래서 보통 한 뭐 300만 원 가까이 되는 연금을 그냥 뭐 중간에 해직되거나 그런 일이 없다면 받을 수 있는 건데 받게 되는데 저는 이제 그보다 상당히 못 미치는 그런 금액을 지금 연금을 받고 있고 100만 원 이상 덜 받는 거네요. 네, 나중에 이제 복직이 돼서 뭐 한 4년 정도 더 교직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고 나서 연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뭐 크게 변하지 않는 그런 액수를 받게 되니까 연금부터 오케이. 참 우리나라가 근데 사실은 제가 이제 뭐 연금 이야기를 했지만은 저 개인적으로 참 아쉬운 점은 교사 나와서 이제 3년 만에 제가 그 전교조 창립 회원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해직이 됐거든요. 그래서 4년 반 동안에 이제 89년 여름 방학 때 해직돼서 94년 봄에 이제 복직이 되었으니까 4년 반 동안에 학교 바깥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사로서는 가장 젊고 학생들과 정말 그 뭐 이렇게 상호작용을 많이 할 시기에 상호작용을 많이 하고 재밌게 교사 생활을 한참 재미가 붙을 그런 나이에 20대 후반 나이에 말하자면은 해직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2012년에 이제 두 번째로 해직이 됐을 때는 그때는 이제 50대 초반이어서 해직을 2번 당하신 거예요? 네, 아까 이제 그 처음엔 창립했다가 해직 당하시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 교육감 선거에 거기에 관여했다고 해직 당하시고 그때 해직될 때도 아쉬운 점이 한참 이제 50대 그 초반 나이여서 경험도 쌓이고 연륜이 있는데 학생들하고 좀 이렇게 좀 잘 지낼 만한 나이에 그리고 한참 그 좋은 제자들을 많이 만나고 또 학생들한테 좋은 그런 관계도 맺을 수 있는 교사로서는 참 보람을 수확할 수 있는 그런 시기에 또 두 번째로 해직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사로서 어떻게 보면 가장 잘할 수 있는 시기에 두 번을 놓쳤다. 두 번을 놓쳤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정말 아쉬운 점입니다. 참 근데 그러니까 간단하게 지금 후보님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로는 돈을 날렸다. 연금을 못 받아서 돈을 못 받게 되셨고 두 번째로는 이제 되게 인생에서 좋은 시점에서 그러니까 20대 때랑 그 50대 초반 때 그러니까 혈기왕성할 때 그리고 연륜이 쌓였을 때 그때 이제 학생들과 인터랙션을 할 기회를 놓치셔서 정말 아쉬우셨다라는 말씀인데요. 그 아드님 입장에서는 그래도 아버지가 집에 계시니까 좋지 않으셨나요? 이렇게 쉬실 때 아무래도 좀 이렇게 같이 놀고 아버님이랑 그럴 기간이 많지 않으셨나요? 일단 그러면은 그 사회자님은 이제 아버지가 집에 계속 계시는 게 이제 편안하셨다는. 저희 아버님도 IMF 때 그만두셨는데 저는 술도 먹고 재밌게 놀았던 것 같은데 아버님 그런 경험이 없으신가 봐요. 저도 이제 한창 그 뭐 고등학생 이런 나이 때 그런 나이 때 이제 아무래도 좀 마냥 편하지만 않을 때가 좀 있었어요. 네네네네. 일단 그 해직당하신 것도 참 안타깝지만 저도 그 연금이 깎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 용돈이 줄었나요? 이제 저 자식은 제 입장에서 이제 앞으로 그 부모님 노후도 이제 제가 좀 더 이렇게 부담이 덜어지는 부분인데 연금이 깎여나가서 참 그게 가슴 아팠던 기억이 저도 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연금도 잃으셨고 애들 그 학생들과 인터랙션할 그 상호작용할 기회도 잃으셨고 정교조 활동을 하심으로써 그리고 아들한테도 어떻게 보면 마음에 부담을 준 셈인데 이렇게 손해를 많이 보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반대급부로 이에 대해서 정교조 활동을 하시면서 보람을 느낀 점도 있으셔야지 이 활동을 계속 하시는 걸 거 아니에요. 보람된 부분은 어떤 부분이셨나요, 혹시? 첫 번째 우시는 거 아니죠? 네, 우시는 거 아니죠? 네네. 첫 번째 해직될 때는 뭐 좀 힘이 들었죠. 그러니까 해직된 그 다음에 말하자면 이제 같이 해직된 동료 선생님하고 수담 연말을 만난 거죠. 그 해직 되셨을 때? 각각이 또 재밌네. 각각이 해직된 상태에서 이제 뭐 서로 이렇게 친해져가지고
또 서로 이제 어려운 시기에 이제 뜻이 맞는 그런 동료 교사이다 보니까 서로 친해져가지고 이제 신뢰도 생기고 그래서 이제 결혼했는데 그래서 90년에 이제 해직된 다음에 이제 결혼하고 그해 이제 10월달에 이제 수담이가 태어났죠. 그러다 보니까 해직되셔서 결혼도 하시고 전교들도 하시면서 해직되셔가지고 결혼도 하시고 수담이가 이거 수담 씨가 이렇게 태어나신 거구나. 네, 그렇네요. 예. 네네네. 네, 그리고요 또 그러니까 뭐 네. 정말 뭐 그야말로 월세방에서 이제 둘이 이제 그야말로 아무런 생활 기반이 없이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된 건데 그런데 이제 거기까지 아이까지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힘든 얘기인데 갑자기 네네. 정규조 사무실만 네. 나가서는 이제 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출판사에 취직을 해가지고 또 취직도 하셨어요 그 사이에. 취직해가지고 이제 4년 반 동안 그 교직을 떠나 있던 기간 동안에 그 후반기 3년은 참고서 학습 참고서를 만드는 출판사에 취직을 해서 네. 이제 생활비를 벌어야 됐죠. 근데 이제 출판사 생활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저는 학교 밖 세상을 좀 구경을 한 거고요.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제 뭐 이렇게 그거는 얻으신 점이 있으셨나요? 그러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그냥 교사로만 있었다면 어떤 기업체에 생활하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의 어떤 이른바 셀러리맨 생활 그렇죠. 이런 것들을 경험을 못했을 텐데 저는 뭐 교직에만 있는 것보다는 그런 학교 바깥 세계를 구경하고 배우고 또 만날 수 있었다는 그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 그 3년 동안에 나는 언제 학교에 돌아가나 매번 그랬기 때문에 걱정도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3년 동안은 어떻게 보면 좀 공백기였죠. 공백기였다. 공백기였었고 그래도 생각해 보면 그렇게 쉬실 때 또 생각도 많이 하시고 그럼요. 미래 준비도 학교를 많이 배우고 뭐 학교 밖 사회를 많이 배우고 그랬었고요. 두 번째 해직됐을 때는 이제 좀 나이 들어서 해직됐는데 그때는 이제 우리 사회가 이제 IMF 이후에 비정규직이 굉장히 넘쳐나는 그런 시기 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노동자만큼이나 되는 그런 시기에 이제 학교를 떠나서 전교조 활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곳곳에 이렇게 해서 뭐 해직되고 또 제대로 급여를 못 받고 그분들 도우셨다는 그런 분들을 이제 많이 만나게 됐죠. 네, 그분들의 이제 뭐 이렇게 투쟁 현장에 가서 만나서 그분들의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이제 뭐 학생들을 가르칠 때 그 세상을 알아야 제대로 학생들한테 이제 가르칠 수 있잖아요. 단순히 교과서만 가르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 어떤 뭐 이렇게 그 삶의 경험이 좀 풍부해지고 더 넓어지고 그런 점들은 뭐 이렇게 제가 얻은 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네. 요 아주 이거 듣는 입장에서 좀 약간 순간적으로 지루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이 방금 답변이 기셨단 말이에요. 근데 요게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그러니까 교육감 후보님이 그 이제 두 번의 해직을 거치시면서 그리고 이제 정교조 활동을 하시면서 그래도 행복했던 점을 그렇게 보람찼던 점을 생각을 해 보시면 그때 이제 결혼하셨고, 그쵸? 결혼해서 아이도 낳을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출판사에서 일을 하시면서 세상을 보는, 사회를 보는 견문을 좀 더 높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두 번째 해직되셨을 때 이제 그 투쟁 현장이나 그런 데 가면서 거기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또 이제 애환이나 이런 걸 알게 되면서 견문도 또 넓힐 수 있었다. 요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죠? 그거 참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결혼은 뭐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보너스고 이렇게 저도 보면은 이렇게 교원분들한테 좀 아쉬운 점이 그냥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이 확실히 이게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임용고시 붙으셔서 학교로 가시면 어떻게 보면 계속 학교에만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확실히 좀 약간 그 사회 풍토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비껴나가는 점을 막 비껴나가는 걸 저도 몇 번을 봤던 것 같은데 그런 게 또 없으셔가지고 되게 이제 나중에 교육감님이 되시면 제 개인적으로 교육감님이 되시면 이렇게 대내적으로나 대외적으로나 이렇게 잘 조절하시면서 일을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이제 요 얘기 듣고 보니까 또 제가 또 궁금한 게 하나가 생겼어요. 이게 이제 결혼 얘기에서 이제 제가 나오는 건데 그 와이프 그 부인분은 뭐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네. 지금 교사죠. 아, 선생님이세요? 네. 선생님. 그러니까 89년에 같이 전교조 이제 회원으로 같이 있었던 그러시구나. 교사였었고 그래서 해직 교사끼리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거고. 아, 그래요? 94년도에 이제 복직을 해서는 그래서 월세방에서 시작하셨다고 하시는 거구나.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94년도에 복직한 후로는 뭐 저는 뭐 두 번째 직도 겪고 그랬지만 우리 수담이 엄마는 수담이 어머니는 뭐 꾸준히 계속 교직에 계속 이제 있고 계속 하시고 또 공부도 뭐 하고 싶은 공부도 제대로 해서 지금 박사학위까지 받은 그래요? 아주 훌륭한 교사입니다. 저는 그냥 뭐 이렇게 해직도 되고 평지풍파를 많이 겪고 있지만 이게 딱 들어보니까 사모님이 교사 생활을 그 이후에 안정적으로 하시면서 돈을 꾸준히 벌어주시니까 우리 후보님께서는 그냥 막 나가실 수 있으셨던구나. 이런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아요. 이 해석이 맞나요? 네. 수입적인 부분에서는 제가 알기로도 이제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좀 더 안정적으로 더 많이 벌어 오시는 걸로 어렸을 때부터 계속 봤고요. 네네네. 네, 뭐 그런 학력적인 부분도 뭐 사실 뭐 어머니는 이제 박사까지 하셨고 아버지는 석사. 아들은 아직 학사지만. 네네. 네. 그러면 좀 이렇게 길을 못 펴시겠어요? 그 사모님한테 어떠세요, 후보님? 어떠세요? 아무래도 좀 그렇죠. 네. 박사님이시니까. 네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좀 부러운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꾸준히 이렇게 교직에 있으면서 연금 다 받으시겠어요? 교사로서 이제 제대로 네네네 교사로서 제대로 이렇게 학생들과 만나면서 가르치는 보람도 더 느끼고 그게 부러운 거죠. 저는 이제 두 번째 해직 제가 겪는 두 번째 해직 없이 이렇게 이제 교직 생활을 계속 해온 수담이 엄마가 이제 부러운 거죠. 근데 오케이 그게 보면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보면은 이제 어쨌든 수입적인 측면이나 그런 거를 사모님께서 담당을 많이 해주셔서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버님이 집에서 기가 좀 어머님한테 약간은 눌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건 제 추정입니다. 제 추정인데 근데 이 교육감 후보 이렇게 나오고 이러는 거 어떻게 보면 대외적으로 활동도 많이 해야 되고 많이 바빠지실 텐데 허락을 해주셨나요? 결제를 얻기가 쉬웠겠습니다. 어떻게 설득하셨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현직이 아니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지금 해직 교사. 네. 그러니까 2012년 11월 달에 해직이 돼서 이제 자격 정지가 5년이었단 말이에요. 5년. 다시 교사로 복직하거나 뭐 어디 뭐 선거에 출마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는 기간이 5년이었어요. 자격 정지가 5년. 그때 이제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250만 원을 받고 제가 해직이 됐는데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해직입니다. 그렇구나. 그런 상태인데 이게 5년이 지나서 말하자면 옛날식으로 하면 귀황살이가 풀린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생긴 거죠. 그래서 만약에 현직이었다면 교사들은 교수님들처럼 휴직을 하고 선거에 출마할 수가 없어요. 그냥 사직을 하고 출마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런 입장이었다면 아마 반대했을 결제를 얻지 못했을 거예요. 집에서 쫓겨났을 거예요. 출마한다고 하다가는. 아니 근데 이게 또 다시 생각해 보면 겨우 복직됐는데 또 출마한다. 이게 참 복직됐는 데가 아니라 복직될 수 있는 자격이 생겼는데. 자격이 생겼는데. 그럼 왜? 그러니까 거기서 또 갑자기 출마하시겠다 이러면 좀 이렇게. 그러니까요. 좀 이제 조용히. 그러니까 있지 왜 막 이런 말씀을. 그러니까 이제 평생 제가 너무 많이 치고 들어갔나? 네, 말씀해 주세요. 평생 이제 교육 운동을 하면서 꿈꿔왔던 교육 계획을 하기 위해서 출마를 한다 그러는데 젊은 시절 같이 이제 전교조 활동을 했던 그런 교사 입장에서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참 배우자이지만 그런 뜻을 이렇게 마냥 이제 뭐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었겠죠. 그러나 뭐 교육감에 당선된
당선되리라는 그런 뭐 이렇게 뭐 그런 확실한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나가서 엄청난 고생을 할 텐데 그리고 또 솔직히 뭐 많은 비용도 따르는데 그거를 하라고 싶었겠어요. 근데 그렇겠구나. 이제 저를 좀 많이 이해해줘서 정말 감사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듣고 보면 사모님이 뭐 제가 아직 자식은 안 키워봤지만 이렇게 뭐 하겠다는데 또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뭐 이렇게 수담 씨가 봤을 때는 좀 어땠어요? 아버님 이게 또 출마하신다는데 또 이렇게 생각이 예. 있을 거 아니에요. 좀 이렇게 소회 한번 말씀해 주시면. 그렇죠. 이게 아마 몇 년 있으면 이제 교사로도 이제 약간 은퇴하실 나이가 좀 되시고 네. 그래서 약간 이제 근데 또 아버지가 항상 또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 항상 그 학교 안에만 계셨던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그 사회에서 일어나는 우리 사회의 문제들이나 그런 현장에 항상 이렇게 함께 하시면서 같이 그 고생도 많이 하셨어요. 사실 이제 그런 교사라고 하면 이제 사람들은 보통 이제 좀 공무원으로서 좀 철밥통인 이미지와 그렇죠. 좀 그렇게 되게 생각하죠. 안정된 직장, 뭐 네. 저녁이 있는 삶 네, 그렇게 이런 생각할 수 거를 있죠. 많이 네. 생각들 하는데 근데 항상 그런 거에 이렇게 그냥 머무르시지 않으시고 안주하지 않고. 네, 제가 커서만 본 것도 이제 아버지가 항상 뭐 어떤 사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꼭 거기 가셔서 막 같이 뭐 투쟁도 하시고 약간 삭발을 한 2번, 3번인가 하셨어요. 예, 그게 네. 예, 그래서 사실 그게 또 자식 입장에서 이렇게 한 50 넘으신 이제 아버지가 네. 그 하얘진 머리 이렇게 삭발하고 이렇게 네, 짧은 네. 머리 이렇게 있으시면 그게 되게 보면 또 마음이 아프거든요. 네, 막 아. 그런 걸 항상 같이 하시면서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 게 저도 좀 뭔가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래도 좀 마음속으로는 계속 응원하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이번에 어떻게 좀 기회가 잘 맞아서 이런 기회를 좀 맞아서 이렇게 출마하시고 약간 이렇게 한번 꿈을 위해서 한번 해보시는 게 저는 되게 이런 게 되게 멋있고 좀 응원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예. 네, 요 아드님 얘기 들어보니까 참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게 사실 이게 모두가 나이가 들면서 꿈이 점점 작아지잖아요. 뭐 이제 옛날에는 우리 어릴 때 막 대통령 해야지 막 이러다가 나이 들면서 점점 난 그냥 좋은 대학이나 가야지 이러다가 그렇죠. 또 시간이 지나면은 그냥 이제 이대로 살자 하면서 이제 자식에게 꿈을 이식하거나 혹은 그 꿈을 포기하거나 그러신데 이제 우리 이성대 후보님께서는 계속 이렇게 자기 꿈을 위해서 밀고 나가시는 모습이 이제 개인적으로 봐도 정말 멋있게 느껴지고 배울 점이라고 느껴지고 그런데 지금 이 아버님께서 꿈을 위해서 계속 나가시는 과정은 그래도 가족이 지지를 해주기 때문에 이뤄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네. 이제 꿈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사실 좀 저로서는 좀 개인적으로 이제 어떤 뭐 이렇게 개인적인 성취를 이렇게 많이 하기보다는 좀 소명의식을 가지고 소명의식.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 사회에서 교육이 사회 발전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한국 사회가 한 단계 선진국이 되어야 하는데 교육을 지금 이렇게 계속 두어서는 안 된다. 우선 당장 학생들한테 너무 많은 공부를 시키고 또 학부모님들은 명문대 진학시켜야 된다. 자녀들을 명문대 진학시켜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요게 바뀌어야 되는데 네, 가족 입장에서는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죠. 가족 입장에서 힘들 수 있다. 요건 인정하시는 거죠. 네. 네, 요건 인정하셔야 돼요. 아니 이거 듣고 보니까 좀 예. 아버님이 계속 그 자신의 페이스로 좀 이렇게 몰고 가시는 능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요럴 땐 끊어줘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가족 입장에서는 약간은 힘들 수 있을 것 같다. 상당히 그 한 명이 해내기에는 굉장히 큰 이제 그렇죠. 목표고, 도와주시는 그렇죠. 분도 많을 테고. 예. 네. 그러니까 해직 기간 동안에 사실은 집에 일찍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오히려 퇴근 시간이 굉장히 매번 늦어요. 해직 기간이 그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그 전교조 활동이라고 하는 게 선생님들이 이제 그 퇴임한 후에 사무실 오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번 퇴근이 늦었단 말이에요. 지난 5년도. 그런데 또 이렇게 이제 평지풍파를 일으키니까 네. 우리 수담이 엄마로서는 굉장히 좀 그죠. 말리고 싶었겠죠. 네, 네. 또 이제 가정 생활을 네. 좀 저녁이는 삶으로 좀 할 수 있는 기회를 네. 다시 또 잃게 되니까. 그 사원님한테 잘 하셔야 돼요. 그쵸? 제가 잘은 모르지만. 앞으로 잘해야겠습니다. 결혼기념일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시나요? 아 솔직히 기억 못. 이거 지금 제대로 기억한 적이 몇 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네. 이거 사원님이 들으시면 아주 실망이 들어질 텐데. 지금 며칠인지 말씀할 수 있나요? 12월이에요? 12월이에요? 예. 12월이요? 1월인가요? 1월 21일. 요 지점은 제가 편집하는 걸 아주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님의 우리 후보님의 이 원만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 그거를 좀 고려를 해 보고요. 자, 가족 얘기하니까 또 재밌네요. 그 가족 얘기에서 조금 더 나가서 후보님 좀 어린 시절 때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서울대 나오셨어요, 그죠? 네. 보니까 양력 보시니까 서울대학교 역사교육과 나오신 걸로 돼 있는데 제가 사실 졸업하고 나서부터 책 읽는 걸 상당히 싫어해요. 근데 이제 또 인터뷰 이렇게 심층 인터뷰 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우리 후보님이 쓰신 책을 아주 짜증을 내면서 열심히 읽어봤는데 어릴 때 가정 사정이 상당히 안 좋으셨어요. 그렇죠? 네. 보니까 야 이게 진짠가 싶을 정도로 좀 안 좋으셨는데 거기에서 하셔갖고 서울대 역사교육계 80학번으로 들어가셨어요. 네. 그죠? 뭐 특히 특별한 뭐 노하우 같은 게 있나요? 아니면 뭐 이유라든지 좀 궁금하네요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로 집안이 좀 이렇게 가난했느냐 하면 제가 사남 이녀의 맞인데. 맞이요? 예. 그럼 동생이 5명. 예, 동생이 5명인데 남동생 셋, 여동생 둘인데 우리 형제들 중에서 대학을 나온 사람이 저하고 막내밖에 없는. 그 뭐 동생들이 뭐 고등학교만 졸업한다든지 심지어 고등학교 졸업 못한 그런 동생들이 있을 정도로 우리 집이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님은 혹시 무슨 일을 하셨죠? 이건 책을 읽어서 제가 아는데 궁금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는 농사지으시고 농민. 아니 이게 이 들으시는 분들은 책을 읽은 게 아니니까 농사지셨고 어디서 지셨어요? 전라남도 영광이란 굴비 굴비골 영광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마을에 전기불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석유 등잔 이렇게 호롱불을 켜놓고 공부를 하고 그랬죠. 그래요? 네, 그러니까 되게 힘들게 공부하셨는데, 그러니까 굳이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거기서 서울대를 왔단 말이에요. 가셨단 말인데 그러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내가 그러니까 서울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동생들도 있으신데 예를 들어서 그냥 공장에 취직을 하셔가지고 뭐 이렇게 동생들 뒷바라지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부모님 역할을 대신 뭐 그냥 그러고 그냥 말 수도 있는데. 전 요 부분이 되게 신기하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공부를 하셔가지고 서울대에 가셨다. 그래서 거기에 무슨 뭐 이렇게 공부법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소명의식? 뭐 그 당시에 그게 있었는지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좀 못됐죠. 이제 맞이였으면 이제 제가 고등학교를 광주로 갈 형편이 못 돼서 법성 상고를 다녔는데. 상고 출신이세요? 상고를 2년 다니고. 2년 다니고. 이제 마지막 졸업은 이제 군산 제1고등학교를 하게 되는데. 이제 편입 시험을 봐가지고 군산 제1고로 3학년 때 갔어요. 어쨌든 그랬는데 법성 상고를 졸업을 해서 당시에는 고등학교 졸업은 운영이 취직이 됐으니까요. 동생들을 돌보았어야 되는데 그냥 제 꿈을 이제 좀 포기할 수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끝내 이제 대학을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그래서 대학에 갔는데 결국 대학 졸업하고 뒤늦게라도 동생들을 이렇게 돌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교직에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또 이제 해직도 되고 또 고생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평생 이제 좀 아쉽게 생각하는 거는 맞이로서 동생들을 좀 돌보지 못한 거 미안함이 있다. 그게 정말 미안하죠. 제가 답을 들어보니까요. 제 질문에 답을 안 하셨어요. 갑자기 힘든 얘기 하시고 저는 공부법이라 노하우 같은 걸 좀 알려달라 그랬는데 우리 아드님한테 좀 물어봐야겠어요. 뭐 들으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아버님한테. 왜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공부에 집중을 하고 계속 열심히 했는지 뭐 혹시 아시는 게 있으신가요, 우리 아드님께서는? 글쎄요.
공부법을 이렇게 정확한 저한테 이렇게 조언을 해주신 적은 없으시고 그냥 지금 설명하시는 거 보니까 그냥 이렇게 공부해서 되게 서울대 가시는 게 되게 쉬우셨던 것 같아요. 아, 이게 보니까. 쉬우셨다. 네. 약간 어렸을 때 저도 이제 공부 뭐 성적 때문에 이제 혼나기도 네네. 하고 네. 많이 그랬지만 이제 좀 확실히 오히려 그런 상황이 안 좋은 게 오히려 더 그 아버지의 의욕을 좀 더 그런 동기부여가 좀 되는 상황을 좀 만들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원래 결핍. 그 같은 처지에 있더라도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다르게 행동하고 그러잖아요. 네네. 미래를 대비한다든가. 그렇죠. 그래서 되게 뭐 자전거 타고 다니시면서 뭐 영어 단어 외우셨다. 뭐 이런 뭐 그 책에서나 나오는 얘기를 예, 그런 얘기를 제가 아버지한테 듣는데 참 그게 완전 다 진실인가요? 그 10몇 킬로 타고 다니시면서 그 밤에 영어 단어 자전거 타면서 아니, 외우셨다는 게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어떻게 영어 단어를 보지? 그 가능한가? 자전거를 한 손으로 타고 한 손으로 아, 아니 외운 거예요? 그냥 외우신 거 다시 본 거예요? 외우는 거죠. 아, 그때 외우셨다고요? 아, 갑자기 인터뷰를 하기 싫어지네요. 정말 사람을 좀 이렇게 이 사회자나 아드님은 아주 이렇게 경건하게 만드는 좀 그런 수담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사람이 네. 절박하니까 정말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학원 같은 건 없었을 거 아니에요? 뭐 그것도 집사정도 안 좋으니까 아예 다닐 생각도 못했을 텐데. 그랬죠. 네. 그래도 이제 여름방학 때 네.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한번 서울에 온 적이 있어요. 와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서울에 와서 이제 학원을 한번 한 달간 다니고 한 달? 예. 딱 한 달? 예. 그러면서 이제 좀 이제 도대체 이 서울 학생들은 무슨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지 이렇게 경험을 해본 적은 있습니다. 아, 네. 딱 그 학원 한 달 다녔다. 그러면 또 제가 또 하나 여기서 물어볼 게 생기는데 말이에요. 저도 학원을 안 다녔습니다. 입시할 때. 재수학원은 다녔군요. 재수학원을 다녀갖고 이제 저도 늦은 나이에 대학을 간 케이스인데 요게 지금 부모님들 제가 저희 이제 고모 뭐 다 만나보면은 가장 문제가 뭐냐? 사교육이에요. 그죠? 저희 고모 친척 누나인가 보면은 와이프 그러니까 자식이 셋이에요. 그럼 뭐 다 학원비로 날리고 진짜 돈이 없다고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애들 또 성적도 안 나와. 그래서 어쨌든 걔네가 성적이 안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거 제가 뭐 현안을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사교육의 병폐라든지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항상 교육 얘기를 할 때는 사교육이 항상 함께 해왔었는데요. 교육감 후보로서 사교육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교 교육이 네. 학교 교육으로서 충분한 그런 사회가 바람직하죠. 또 학생들에게 너무 많이 공부를 시키는 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만 수업하고 오후에는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사교육은 너무 과한 교육이다. 그렇죠.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학교에서 공부하고 또 학원에 가서 또 같은 그런 제 과목을 다시 되풀이 공부하는 거는 이게 10대 그 청소년 시기가 두 번 다시 오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청소년 시기야말로 인생의 봄이다. 참 정서도 풍부하고 또 두뇌도 이렇게 두뇌 활동도 활발하고 네네네네. 정말 가장 소중한 시기다. 근데 그런 에너지와 그런 어떤 시간 이런 것들을 오로지 공부하는 데만 다 이렇게 소비하는 써버리는 그걸 조장하는 게 사교육이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사교육을 할 수밖에 없는 사교육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는 현실이 좀 이렇게 좀 개선돼야 된다. 그렇게까지 공부시키면 안 된다. 공부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럼 이제 이렇게 후보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제 사교육 자체에 대한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이제 우리나라 세태가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거죠. 애들이 뭐 전체적으로 그 뭐라 그래야 되지? 다 사교육에 노출이 안 돼 있고 그러면은 그렇게 공부를 안 해도 어쨌든 1등은 좋은 데 가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교육이 치고 들어오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거에 집착하게 됨으로써 모두가 다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니 그래도 어차피 뭐 대학 가는 건 이렇게 정해져 있고 그런 사회가 돼서 너무 안타깝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요. 뭐냐면 네. 그러니까 지금은 대학교 입학 그러니까 아까
서울대를 나왔느냐 아니면 이제 뭐 또는 어떤 지방대를 네, 나왔느냐 네.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그 학생 그 젊은이의 네. 사회생활의 어떤 그 지표가 되고 지표가 결정되는 네, 네. 평생 그것이 이제 기준이 되는 어느 대학 나온 사람 이렇게 기준이 되는 이렇게 되는 거는 정말 잘못됐다. 그래서 저는 대학 입시가 좀 통합 전형. 네, 대학교들이 말하자면은 이제 일정한 학력 이상이 되는 학생들을 네. 이제 입학 자격고사를 보고 입학 자격고사를 통과한 학생들을 갖다가 이렇게 뭐 꼭 우수한 학생들을 우리 학교에서 다 뽑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네. 통합 전형을 해서 이렇게 뽑아서 통합 전형. 네. 실제로 대학교에서 잘 가르쳐서 네. 우수한 인재를 길러내겠다. 아,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네. 이게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후보님 말씀은 그러니까 대학교 가기 전에 이제 과열 교육을 시켜가지고 애들한테 과도한 지식을 넣으면서 그러니까 그 지식을 넣는 동안에는 애들이 이제 10대 동안 놀거나 창의적인 활동이나 그 활동을 못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대학을 가서 거기에서 창의성이 없이 그렇게 사는 것보다 고등학교 때는 좀 교육을 덜 하더라도 그쵸, 대학에서 고사를 잘 만들어서 잘 뽑아서 대학에서 만들어서 내보내야 된다, 요 논리신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가지 이제 제 주변에서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사례가 있습니다만은 네. 어떤 학부모님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기회가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스카이 대학 중에 한 학교를 나온 거예요. 따님이 네. 나왔는데 지방에 있는 교육대학을 다시 입학을 했다더라고요. 아, 교대를. 네. 네. 완전 1학년부터 다시 시작한 거예요. 아, 졸업하고 다시. 네. 그러니까 스카이 대학 그 세 대학 중에서 한 대학을 들어갔으니까 정말로 남부럽지 않은 그런 명문대를 갔는데 4년을 졸업한 다음에 다시 또 자기 적성에 안 맞아서 다시 또 이제 새로 대학 생활을 시작한 거죠. 그렇게 말하자면 맹목적으로 명문대 진학을 이렇게 위해서 맹렬하게 10대 그 전 시기를 갖다가 보내야 되느냐. 자기의 소질과 적성,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이걸 제대로 이렇게 찾지를 못하는 이런 일까지 있다.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이게 고등학교 때 그 사교육이나 그런 거를 사교육 과열적인 사교육을 받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공부를 해서 지식을 쌓는데 그 시기에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를 찾지 못했다. 네네네. 그래서 명문대는 갔는데 그냥 앞으로 달리는데 한눈을 팔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시기를 잘 살려야 된다는 그 취지에서 사교육을 좀 줄여야 된다라는 얘긴데. 그러니까 나는 지금 어떤 학생들이 제자들이 너무 좀 안 됐어요. 안쓰러워요. 네. 너무나 그냥 저는 10대가 정말 아름다운 시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야말로 뭐 참 서로 이제 뭐 첫사랑, 그러니까 그 사춘기도 아름답게 보내야 첫사랑이 되고. 사모님이 아니셨나봐요. 고등학교 때 첫사랑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네네네. 네, 그렇고. 네네. 뭐 그렇게 이제 아름답게 보내야 될 시기인데, 시기인데 엄청 그냥 공부하는데 이렇게 시간을 다 보내고 한눈 팔면 안 되는 경쟁이 뒤지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사회가 어른들이 청소년들을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꼭 그렇게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가 반성할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요 얘기 들으니까 그 옛날에 아프니까 막 이런 얘기 같아요. 좀 약간 진부한 느낌도 듭니다. 이게 약간 진부한 느낌도 드는데 그래요. 그 아버님의 그 교육관을 자녀한테는 얼마나 잘 실천을 했는지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뭐 아버님이 고등학교 때 어떻게 하셨어요? 뭐 이렇게 창의적인 활동을 할 시간을 잘 준다거나 그러셨었나요? 항상 이제 그런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그 이상적인 목표와 현실의 그 간극에서 항상 이렇게 갈등하는 게 우리 삶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처음에는 이제 아버지가 이제 저한테 공부를 이제 전혀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느낌 오네. 그래서 이제 제가 중학교 때 처음 들어가서 이제 중간고사를 봤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때 제가 그 평균이 59점이었어요. 59점. 네. 상당히 당연하죠. 괜찮죠. 왜냐면 그때는 창의성을 살려야 되는 시기니까. 그렇죠. 굉장히 창의적인 제가 그래서 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59점을 맞고 오니까 이게 아버지가 이게 좀
상당히 그 좀 약간 안 좋아하시고 이제 좀 공부를 좀 해라 약간 그런 말씀을 이렇게 계속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중학교 내내 그걸로 이제 막 계속 아버지랑 이제 항상 공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결국에 조금씩 하긴 해서 이제 곧 중학교를 졸업할 때는 제가 한 평균 80점 정도를 맞았던 중학교 때 예, 네. 기억이 있어요. 뭐 그 와중에 이제 그래도 저한테 너무 이렇게 막 아예 공부만 이게 파도록 시키시기보다는 뭐 중간에 저한테 막 그 10대 그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기에 이제 제가 여름 방학 때 한번 그 시골에 내려가서 그 파프리카 농장에서 일을 한 적도 있고요. 약간 이제 제가 그 참 특이하신 분이네요. 예, 그런 이제 그 네. 농사를 지어주시는 이제 네네. 그런 분들에게 좀 감사하고 좀 그런 걸 이제 좀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중학생 때 그 내려가서 파프리카 농장에서 이제 여름에 그 파프리카를 이렇게 딴 적도 있고요. 참 뭐 그런 식으로 그래도 예, 물론 그 학교 시험 공부 이런 것도 좀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셨죠. 예, 아무래도 그 아버지시고 제 미래도 좀 걱정되다 보니까 그래도 완전히 그런 데만 이렇게 예, 전형적으로 그렇게 뭐 학교 공부나 막 학원 막 보내고 그런 식으로 저를 이렇게 가르치시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짠 거 아니죠? 아버님이랑 아드님이랑 짠 거 같아 아니죠? 아유 짜기는 예. 아니죠? 네네. 요 얘기 들으니까 좀 이제 후보님의 교육관이 사교육을 좀 줄여주고 아이들에게 이제 창의성을 줄 수 있는 그 기간을 보존해줘야 된다라는 그 말이 진심이구나. 라는 걸 좀 알 수 있네요. 좋네요. 이렇게 팩트 체크하고 그러니까 뭐 사실은 좀 더 많은 그 아버지와 네. 저의 갈등도 좀 있었고 네. 뭐 그 와중에 그렇다고 뭐 제가 뭐 학원을 아예 안 다니고 뭐 학교만 다니는 건 아닙니다. 뭐 학원도 좀 다녔고 뭐 근데 그렇게 과하진 않았어. 예, 뭐 그냥 이렇게 좀 그냥 평균적인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예, 어느 정도 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 말은 제가 믿도록 할게요. 믿도록 하고 예. 자. 그래요. 그러면 이제 아버님이 죄송합니다. 후보님이 사교육을 좀 줄여야 된다. 이게 이제 중심 맥락 같은데 네. 이 질문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줄이실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우선은 대학 입학 제도를 그야말로 혁명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혁명적으로. 네. 그러니까 조금 완화시키는 네. 그런 정도로 개혁을 해서는 안 된다. 근본적으로 설계를 다시 해야 된다. 지금 그러니까 대학 입학 자격고사로 수학능력 시험을 전환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학교에서 이 선택형 시험 문제, 그러니까 사지선당, 오지선당이라고 객관식 하지 않습니까? 객관식 시험 문제라고 하는 거 그거를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주관식으로 하자는 말씀이신데?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낼 때 저는 역사 선생님이니까 예를 들면 3.1운동의 발생 원인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글쓰기 시험 문제를 내야 된다. 글쓰기로. 네네네. 그래서 글쓰기로. 자기 생각을 잘 이렇게 그 생각하는 능력을 기르는 그러한 어떤 교육을 해야 되고 시험도 그렇게 바꿔야 된다. 참 근데 좋은 생각인데 되게 어떻게 보면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육을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 사회가 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이나 교사들이나 또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야말로 뭐 1년이 걸리든지 3년이 걸리든지 우리 교육의 바람직한 모습에 대해서 구상도 하고 또 합의도 하고 그래서 사회 전체가 우리나라 교육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살펴보고 새로운 그림을 그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참 그러니까 들으면 맞는 말인데 제 생각에는 지금까지 힘드셨던 것보다 이게 더 힘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좀 각오는 되셨나요? 그러면 만약에 당선이 되시면 그러니까 교육감이 교육의 모든 걸 결정하거나 또는 전국 통일적으로 실시되는 입시 제도를 고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나중에 당선되시고 나서 아주 뭐 우리 또 뵐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때 자세히 한번 더 들어보고 그리고 제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정말로 아니, 그렇게 하시는지. 이 문제는 네. 이걸 하지 않으면 한국 사회는 또 한 단계 그야말로 이 사람이 살기 좋은, 내가 선진국이란 말을 쓰기가 싫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한국 사회는 뭐든지 1등부터 100등까지 이렇게 세우기를 좋아해요. 선진국이란 말을 하면 또 어떤 식이냐면 어느 나라가 1등이고 어느 나라가 2등이고 이렇게. 그래서 저는 그렇게 뭐 이렇게 등수를 매기는 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선진국이란 말을 쓰고 싶지 않은데 어쨌든 한국 사회가 선진화된 그런 사회가 되려면 교육부터 바로잡아야 된다. 지금까지는 교육이 사회 발전에 많은 공헌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사회 발전에 큰 짐이 되고 있어요. 짐이 되고 예, 있다. 그래서 요거 조금 네, 짐이 되고 있다. 네, 그래, 네, 짐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그래서 이걸 회피하지 말아야 된다고 회피하지 생각하고 말라, 맞닥뜨려야 된다. 네네네. 요게 조금 수위가 높아서 걱정이 조금 되긴 하는데. 네, 그러네요. 그죠? 그것도 좋은 점도 있죠. 네. 예, 좀 그죠? 다 나쁜 건 아니겠죠, 그죠? 그러면 네네네, 좋은 점도 많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뭐 아니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열정이 정말 엄청나신 분이다. 엄청나신 분이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요 얘기가 참 몇십 년 동안 계속 됐던 얘기예요. 그죠? 몇십 년 동안 계속 됐던 얘기인데도 아직도 계속 나오는 거 보면 여전히 해결이 안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맥락에서 보자면 이제 후보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교육계에서 계속 대답을 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했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나서시는 그 모습이라고 제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교육감 선생님 이름이 조희연이에요? 네. 조희연 근데 제가 죄송해요. 이게 오늘 봐가지고 저도 오늘 검색을 이렇게 좀 해봤는데 이분 선생님이신가요? 교수님이셨죠? 아, 교수님이셨어요? 네네네. 아, 그럼 이게 좀 이상한데 이게 그러니까 교육감이라는 그 지위가 학생들이나 학교와 상호작용을 그죠? 초중고등학생이랑 이렇게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 자리인 것 같은데 교수님이 됐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교육감님이 교수님이다. 요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이게 왜 교수가 이렇게 교육감을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제 논란이 될 것 같고, 오케이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선생님 그 후보님께서는 교사셨으니까, 네네네. 혹시 뭐 이렇게 왜 교사가 교육감이 돼야 되는지, 뭐 그런 거에 대한 의견이 좀 있으신가요? 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육은 교육부 장관님부터 또 서울교육청 같은 경우는 교육감님까지 또 경기교육감님까지 전부 초중등 교육 경험이 없으신 교수님들이고 또 더군다나 사범대학 출신도 아닌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 출신이 아닌 그런 분들이 계속 해오셨어요. 그러셨구나. 그리고 교사들은 정치 활동이 금지되기 때문에 교사 출신들로서 이제 국회에 나가서 교육 관련 법을 제정한다든지 정책을 결정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교사 출신들이 가 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한국 사회에 40만 명의 교사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주장해왔던 교육 정책이 제대로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정책으로 채택되고 이런 교사들이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번에 이제 정말 꼭 해보고 싶은 게 정말 교사들이 꼭 꿈꿔왔던 그런 어떤 교육다운 교육을 위해서 교육을 좀 바꾸어 보고 싶은데 그런 이제 꿈을 가지고 제가 이제 결심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가공을 해서 정리를 해보면, 그러니까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아주 냉정하게 따지면 현장 사람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근데 이제 후보님 같은 경우는 교사 출신이고 그렇기 때문에 현장 경험이 많으시고, 그렇죠? 그리고 당연히 현재 다른 교사님들의 의견을 더 잘 청취할 수도 있고 더 알 수도 있고 그쵸? 공감할 수도 있고 그 위치이기 때문에 교육감이 되시면
교육감으로 당선이 되신다면 그때 현장을 더 잘 반영하는 그런 활동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교사가 낫다라고 네.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사회자님이 저한테 질문을 할 때 네. 교육감이 어떤 자리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질문을 하셨잖아요. 네. 그 교육감님은 교사들의 말씀을 잘 들어주고 그러니까 어떤 점이 이제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 교육을 하는데 그리고 어떤 점들이 좀 이렇게 좀 장애 요인이 된다 이걸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점들을 잘 들어서 반영을 해드리고 또 어떤 점들을 좀 새롭게 실천해서 바꿨으면 좋겠다 그럼 그걸 또 이제 들어주고 또 학생 지도라든지 교과 지도에서 정말 잘하시는 선생님들이 있으면 네. 그분을 다른 선생님들이 본받게 만들고 이렇게 이제 그 교사들 간의 이제 소통 또 어떤 교육적인 성과를 확산시키는 그런 어떤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초중등 교육은 굉장히 섬세한 거잖아요. 네네. 근데 자신이 어떤 그런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알아듣고 어떤 걸 어려워하는지 이렇게 그걸 들으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역시 이 서울 교육의 이렇게 중심이 되는 그런 교육청에서 그런 역할을 하셔야 되는 교육감 자리는 초중등 교사 출신 중에서 이렇게 맞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 부분은 정말 네,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좀 그러니까 저는 좀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좀 약간 의아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봤는데 교수님이셨던 분이 이걸 약간 교육감을 그러니까 하시길래 원래 그런 건지 교육이 잘 되려면 그러니까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이 그야말로 교사들은 어떤 사명감이 있거든요. 내가 정말 좋은 교사가 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계세요. 네. 선생님들은. 네.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교실에서 학교에서 정말 신이 나서 내가 정말 교사로서 보람을 느끼면서 교사 생활을 한다. 네네. 이렇게 만들어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정말 그 여러 학생들과 이렇게 만나기 때문에 그 한 분 한 분이 잘할 수 있게 도와드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그 교육감이라고 하는 자리, 그런 자리는 또 교장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그런 자리는 그야말로 같이 교육을 하는 그런 분 중에서 소통을 학교 선생님 잘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맡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 사범대 나오셨어요? 네. 그죠? 일단 이제 후보님 말씀은 제가 잘 알겠고 현장에서 일을 하셨던 분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이게 맞는 말 같아요. 그렇죠? 제가 생각하기엔 그런데 또 이렇게 아드님은 수담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꾸 아드님이라고 그래. 아들도 맞죠, 뭐. 네네. 글쎄요, 그런 현장을 아는 사람이 뭔가 그 현장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어떤 아는 그런 게 있다는 거는 저희가 보통 이게 좀 어느 정도 사회생활이라든가 그렇죠. 아니면 뭐 남자 같은 경우에는 뭐 군대를 갔다든가 그러네요. 그런 경우를 대입해서 생각해보면 쉽게 되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어떤 큰 조직에서 직접 그 현장과 제일 맞닿아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뭐 경험과 뭐 고충 그런 힘든 점 애로사항 그런 거는 약간 그 사람들이 아니면은 느낄 수 없는 게 있잖아요. 왜 군대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병사들이 생각하는 게 있고 뭐 부사관들이 있고 장교가 있고 이러듯이 각각 느끼는 게 좀 다르다 보니까 그게 약간 확실히 그 사람들 입장이었던 사람이 이제 좀 더 올라가서 그런 총괄하는 업무를 맡아 보면은 거기선 분명히 좀 다른 점이 좀 있을 거라고 보여지네요. 예. 될까요? 후보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워낙 이제 그 군대 네. 이거 또 요 얘는 또 안 되나? 네네네. 학교하고는 또 느낌이 다른가요? 뭐 제 친한 그 선배 선생님 중에는 이런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녀분하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경어체 말을 쓰지 딸하고 딸한테 이제 아빠한테 경어체 쓰지 말라고. 왜냐하면 경어체를 쓰는 게 교육적이지 않다는 거죠. 사람을 상하관계로 교육 학교는 그래야 되거든요. 학교에서 어떤 그러니까 어느 것이 옳고 그르고 어떤 것이 바람직한가 이거를 이제 그 허물없이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곳이 학교여야 되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지금 대학교에서도 교수님들이 평교수하고 학과장이라든가 또는 뭐 총장이라든가 이런 거는 하나의 직급이거든요. 근데 이제 뭐 병사, 부사관, 장교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 똑같은 교수란 말이에요. 근데 학교에서는 지금 이제 그런 직급이 있는 거죠. 교사, 교감, 교장. 그다음에 또 나가면은 이제 교육청 책임자, 그다음에 교육감 이렇게 그게 이제 군대처럼 계급이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딱딱한 이런 어떤 이런 그 위계 질서 속에서는 정말 이제 제 선배 선생님이 자녀하고 이제 제대로 이렇게 탈권위적인 어떤 그런 대화를 위해서 병어체를 포기했다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런 교육적인 관계가 맺어지기 어렵다. 그래서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요 정도면 다 물어본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좀 제가 질문을 아주 개인적으로 궁금한 걸 몇 가지 할게요. 제가 혹시 심상정 의원님 아시나요? 제가 상당히 팬인데 그분도 역사교육과 맞으시죠? 네네. 근데 얼추 그러니까 제가 확실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학번이 좀 겹치는 것 같아요. 네. 아 그래요? 겹쳐요? 네. 아 그러니까 이제 그게 네. 제가 이번에 이제 출판 기념회를 가졌던 책. 네네네. 네네네네. 네. 뭐야 들꽃처럼 피어나라 교육의 봄날 그 책에도 이제 좀 잠깐 좀 썼는데요. 네네. 그분하고 이제 같은 과. 저한테는 2년 선배님이시죠. 아 2년 네. 심상정 선생님이 2년 네. 선배님이세요. 아니 근데 좀 제가 팩트 체크를 할게요. 그러면 네. 80학번이세요? 네. 80학번이고 졸업을 87년에 했다고 나오는데 네. 그러면 7년 동안 군대 가셨을 때고 중간에 한 2년 몇 개월이었죠? 그러니까 그때는? 군대가 몇 개월이었죠 그때는? 2년 27개월. 27개월 2년 3개월이네요. 네, 네. 그럼 학교를 거의 대략 5년을 다니신 건데 1년이 그러니까 이제 네, 휴학하셨나요? 2학년 때 네. 네. 2학년 때 4학년 이셨고 네네.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 이제 학교를 다시 이제 4학년을 다녔던 게 86년이에요. 네네네네. 근데 이제 그 심 선배님은 이제 당시 이제 노동운동을 하시다가 뒤늦게 이제 아마 1년을 더 이렇게 다니셔야 졸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86년에 이제 학교에 이제 나오셨죠. 그래서 그렇구나. 1년을 마저 이렇게 다니시고 졸업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86년에 군대 갔다 와서 이제 학교에 복학했을 때 그 선배님하고 이제 1년을 같이 다닌 거죠. 뭐 친하세요? 개인적으로 이거 너무 개인적인 질문인가? 친하세요? 아니, 궁금한데. 그러니까 같은 과 선배님이었으니까 선배님이셨으니까 네. 뭐 상당히 이제 자주 만나고 또 자주 만나셨다고요? 그리고 이제 뭡니까 그때 이제 학생운동 학생운동도 하셨 같이 학생운동을 하는 그런 입장이었으니까 네. 제가 존경하는 그런 선배님이셨죠. 졸업하시고도 뭐 계속 졸업하고는 이제 자주 뵙지는 못했는데 그때가 2000 몇 년도였나요? 그때 그 심 선배님이 이제 그 민주노동당에 네. 대통령 후보로서 이렇게 출마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 노회찬 선생님이랑 권영길. 그때 이제 그 교육 정책 이제 대통령 당내 경선 하실 때 네네. 교육 정책을 이제 제가 가서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심상정 선배님 그 캠프에 가서 저는 이제 계속 꾸준히 전교조 활동을 하면서 이러저러한 어떤 교육 대안을 이제 생각해 온 사람이기 때문에 전교조에서 이제 만들어놨던 여러 자료집을 가지고 가서 선배님께 설명도 해드리고 교육 정책을 구상을 같이 했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받아들여졌나요? 그렇죠. 그때 당시 이제 그 교육 정책으로 받아들여지는 게 사람을 죽이는 7가지 현실과 사람을 살리는 7가지 대안. 그렇게 이제 그 이름을 붙여서 교육 정책을 만들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책을 내면서 그걸 책에다 실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당연히 저작권이 있는데 실어야지. 그리고 저한테 이제 추천사도 써주시고. 친하시구나 되게. 네네. 저는 제가 심상정 팬이거든요. 그러세요? 심상정 팬 너무 멋있어요. 이렇게 너무 강단도 있으시고 정말 너무 멋있는 분 같은데 그러면 뭐 어떻게 이렇게 만나면은 뭐
누나라고 하세요? 아니면 그냥 선배님이라고? 선배님이라고 하죠. 아, 네. 나이는 어떻게 비슷한가요? 두 분이서? 저보다 한 살 더 많으신 아, 거. 네. 아 누나네요, 그럼 누나. 네네네. 아, 그렇고 뭐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는. 그렇게까지 그분도 바쁘시고 저도 바빠서 네. 그렇게까지 이제 만나지는 못하는데 네. 뭐 어떤 토론회라든지 네. 어떤 큰 집회 현장이라든지 이런 네. 이제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 네. 이제 잠깐씩 뵙고 또 그러죠. 그렇구나. 네. 뭐 이렇게 수담 씨는 이렇게 혹시 본 적 있으세요? 심상정 씨를 아버님 통해서 보거나 뭐 이런 적은 없으신가요? 네, 아, 예. 너무 제가 개인적인 질문이었네요. 제가 TV를 통해서만 TV를 뵙고 있습니다. 통해서. 제가 정말 심상정 씨 의원님 팬이어가지고 네, 그런 걸로 알겠습니다. 이제 뭐 저희 할 얘기는 다 한 것 같아요. 뭐 제가 준비한 질문도 어느 정도 준비래 궁금했던 것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것 같고, 뭐 후보님의 교육 정책까지는 아니더라도 교육관이나 뭐 가정사 혹은 이제 뭐 훗날 교육감이 됐을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뭐 얘기를 해본 것 같습니다. 혹시 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제자들 이야기를 좀 뭐 조금 좀 하고 싶어요. 제자들 이야기요. 네네네네. 네. 그래서 뭐 그 교사들의 보람은 네. 자기가 만났던 제자들이 이제 조금이라도 이렇게 잘 되는 그런 그런 제자들을 만나게 되면 좀 보람을 느끼죠. 평생의 보람이죠. 그렇겠죠. 네. 근데 이제 몇몇 제자들이 있는데 이제 장애인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제 그 제자가 기억이 나는데, 영등포고등학교 있을 때 그 뇌성마비를 앓는 그 제자가 있었어요. 네. 네. 근데 그 제자가 이제 행동이 부자연스럽잖아요. 네. 불편하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이제 그 컴퓨터로 이제 자기 의사를 글을 쓴다든지 할 경우에 제가 그걸 읽어보면 굉장히 뛰어난 그런 제자였어요. 생각이 깊고 그리고 영혼이 아주 맑은 그런 제자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 제자가 이제 고등학교 3년 동안에 그 제자가 얼마나 이렇게 인간적이고 참 인간적으로 따뜻하고 또 능력 있고 영혼이 맑은 제자인지 그 맑은 사람인지를 이렇게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친구를 이렇게 한두 명이라 사귀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기를 바랬어요. 그랬는데 학생들은 모르겠어요. 고등학교 생활이 정말 아까도 말했지만 좀 각박하잖아요. 우리 한국 고등학교 생활이. 결국은 제가 알기로는 특별하게 이렇게 친한 친구를 사귀지 못하고 오히려 그 학생이 이제 저하고 많이 이제 수업 시간에 뭐 일주일에 뭐 두세 번 만나 수업 시간에 그리고 교무실로 찾아와서 같은 이야기를 나눈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저하고 많이 이렇게 교류를 했던 그 제자 이름이 생각이 나네요. 근데 제자가 생각이 나는데 그 제자가 지금 뭐 대학교 이제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학부생. 네. 근데 저는 언젠가 그 제자가 이제 우리 장애인들 복지,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들의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훌륭한 의견을, 훌륭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렇게 이제 자기 발전을 할 수 있는 제자라고 난 생각을 합니다. 그 제자가 생각이 나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제 힘든 시기를 거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대학에 간 친구인데 그 친구의 발전을 기원한다는 말씀 정도.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저 자신이 그러니까 학교에 있으면서도 이제 저녁 시간이 되면 또 전교조 어떤 직책을 맡은 것 때문에 또 학교를 빨리 퇴근해서 전교조 사무실 나가고 막 이러느라고 그 제자하고 더 많은 이렇게 시간을 보낸다거나 그걸 못한 거에 대한 더 많이 이렇게 해주지 못한 거에 계속 이제 참 미안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가족분들한테는 하실 말씀이 없으신가요? 아니 저는 마지막에 하실 말씀 있냐 그러게 가족한테 얘기하실 줄 알았는데 제자 얘기를 하시길래 역시 선생님이시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네요. 정말 미안하죠. 내가 우선 이제 수담이한테도 뭐 그러니까 그 시기라고 하는 거는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5살 시기면 5살 시기, 또 10살이면 10살 시기 이렇게 그 시기가 지나가는데 저는 그냥 이제
엄마한테 맡겨두고 네. 아빠로서는 이제 저녁 시간에 같이 하지 못한 그런 시간이 너무 길었으니까 네네네. 특히 해직 기간 동안에는 네. 퇴근 시간이 매우 늦었으니까 네. 뭐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도 이제 전교조 일을 하느라고 같이 시간을 많이 못 보낸 적이 많아서 미안하죠. 그리고 이제 또 수담이 엄마 같은 경우도 저녁 시간에 또 그다음에 또 저기 자식 교육을 혼자 이렇게 많이 책임져야 됐고 네. 그랬기 때문에 이제 그런 뒷받침이 그런 희생 속에서 말하자면 전교조 활동을 할 수 있었다고 봐요. 그래서 미안하고 그렇죠. 미안하고 내가 좀 이게 네, 표현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좀 무뚝뚝한. 그러니까 네. 뭔가 미안해요. 앞으로 잘할게요 이러면 되는데 이게 다 들어보면 미안하다는 얘기 같은데 미안하다는 얘기는 네. 근데 어쨌든 이해는 갑니다. 네. 네. 미안하시다는 얘기고 잘하시겠다는 얘기죠. 앞으로 더 잘해야죠. 네. 뭐 그 아들로서 예. 혹은 이제 중고등학교를 서울에서 나온 어떻게 보면 전 학생으로서 뭐 아버님이자 교육감 후보이신 서울시 교육감 예비 후보이신 우리 이성대 선생님께 하실 말씀이 있나요? 마지막으로. 네, 이제 아들로서는 이제 네. 항상 이렇게 우리 사회의 그 교육 문제나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쉽게 외면하지 않으시고 네. 약간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책임을 좀 넘기지 않고 직접 나가 서시는 모습이 네. 되게 본받을 만하다고 생각을 해서 네. 좀 응원하고요. 네. 뭐 서울에서 이제 저도 그냥 일반고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서울에서 이제 좀 그냥 학교를 나온 이제 한 시민으로서는 제가 고등학교를 이제 2006년부터 8년까지 다녔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일반고를 나왔어도 이제 좀 학교에서 그 스카이나 약간 서울 명문대를 좀 가는 친구들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럼 한 10년 정도 지났는데 요즘에 이제 좀 일반고에서 거의 이제 그런 정도 서울에 있는 좀 소위 말하는 그런 좀 높은 레벨의 그런 대학교 그런 쪽으로 진학한 학생들이 되게 수가 많이 적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만큼 좀 이제 어떤 사회가 양극화되는 것만큼 좀 우리 학교도 좀 그 자사고 특목고 네. 이런 거와 일반고가 되게 양극화가 됐다고 하는데 네. 그런 부분에서는 좀 저희 아버지가 네. 그래도 많이 좀 해결책을 좀 제시할 수 있는 예비 후보이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사실 요거 좀 요 얘기를 제가 좀 더 들어보고 싶은데 요거는 다음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예. 다음에도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마지막에 해주셨네요. 네, 어쨌든 참 긴 시간이었어요. 네,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우리 그 서울시 교육감 예비 후보님이신 이성대 선생님 그리고 선생님이라고 해도 네네. 되죠. 네, 이성대 선생님과 그 아드님이자 이제 학생이셨던 이수담 군을 만나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네네네. 네. 그리고 혹시 당선되시면 절 잊지 마세요. 아유, 농담입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네. 이렇게 많은 분들과 네. 교육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의견을 나누고 싶어요. 네네. 네. 혹시 뭐 홈페이지 같은 게 있나요? 홈페이지 있습니다. 아, 있으세요? 네. 제 이름을 치면 네. 뭐 네이버나 다음에서 제 이름을 치면 인물 검색이 네. 되거든요. 네네. 거기에 보면 뭐 공식 사이트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럼 이성대 이렇게 네이버에 치면 되는 거. 알겠습니다. 네. 뭐 꼭 관심이 좀 깊이 있으신 분들은 네이버에다가 이성대 이렇게 쳐가지고 공식 홈페이지에 가셔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 보셔도 됩니다. 안 보셔도 되고, 네. 보고 싶으시면 보고 안 보고 싶으시면 안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네. 공교롭게도 네. 경기도에서도 이제 저하고 동명이인이 계세요. 네네네네. 네, 그러네요. 예. 서울 이성대라고 치시면 서울 이성대. 네, 정확하게 검색이 됩니다. 이거 마지막까지 홍보에 끈을 놓지 않으시는데, 네, 네이버에 서울 이성대라고 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얘기는 다 됐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자,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